분들 환영합니다. 끝나고 뭐 간단한 식사 자리 정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또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게 또 북토크는 끝나고 또 얘기하는 또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임성욱 박사님이 안 가시고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해방정국의 출입했다 정판사 유폐 사건 북토크 일단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사회를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다 까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일단 모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모이셨는데 첫 번째 인사 말씀으로 하감 이관순 기념사업회 손문호 대표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는 아낌없이 크게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판사 위패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인데요. 1945년 해방되고 나서 한 2달 정도 후 10월 하순 그때부터 46년 2월 상순까지에 걸쳐서 조선 정판사라고 하는 인쇄소에서 거액의 위조 지폐를 찍었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얼마를 찍었냐면 1,200만 원어치를 인쇄했다고 합니다. 이 1,200만 원어치가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가 참 어려운데 쌀 값으로 계산을 해보면 16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선정판사에서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선정판사가 도대체 어떠한 인쇄소냐? 조선공산당의 전당 인쇄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찍은 것을 모조리 조선공산당이 당비로 사용하고 그것을 이제 어떤 국가 경제를 교란시키고 이런 데 했다라고 해서 이제 체포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조선공산당원 간부 및 평당원 합해서 11명이 이제 지목이 되었고 그 중에서 10명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1,200만 원을 6회에 걸쳐서 매회 200만 원씩 이렇게 찍었다고 알려진 사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는 조작된 사건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그래도 혹시 뭐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열어놓고 했거든요. 치우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조작 사건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이름을 참 붙이기가 어려워요. 정판사 위패 사건, 조작 사건 이렇게요. 네. 그래서 정판사 위패 조작 사건 이렇게 붙는데 어떻게 해도 참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게 확실하게 진실이 밝혀지고 나면 제대로 된 이름이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군정에서 벌인 조작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들을 동원을 했고요. 1946년 5월 중순에 터트린 사건이에요. 그 45년 10월부터 46년 2월까지 했다라고 46년 5월에 발표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46년 10월 하순에 이제 1심 재판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가 등장을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체포, 불법 구금, 고문, 수사, 기소, 재판을 통해서 유죄로 만들어 버리고 그 당시에는 2심 제도였거든요. 3심이 아니라 2심으로 이제 상고를 했는데 상고를 기각해 버려서 다시 한번 법의 어떤 심판을 다시 한번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현재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한 거냐?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을 공부를 해보니까 미군정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개요이고요. 이제부터는 사실 저는 이번 겨울이 너무 길더라고요. 잠도 안 오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매일 뉴스 보고 그래서 역사 공부보다 맨날 뉴스만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판사 사건보다는 12.3 내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랑 비교해보면 정판사 사건을 이해하는데 우리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2.3 내란과 정판사 위패 사건의 평행이 이론.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맞춰봤어요. 좀 갖다 붙이는 게 있는지 한번 지적을 해주세요. 잘 들어보시고. 자, 우선 자, 꼴도 보기 싫은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2024년 12월 3일에 계엄을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화문 뭐 여러 가지 뭐 자기들이 말한 것들 문서를 남긴 거를 이렇게 해보면 앞뒤가 안 맞는데 일단 뭐라고 했냐 하면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종북 반국가 세력이 누구냐? 그 담화문에 보면은 국회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야당이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콕 집어서 민주당이라고도 지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1야당을 박살내겠다라는 목적으로 이 계엄을 벌인 것이죠. 그런데 왜 얘네들이 중국 반국가 세력이냐? 이 사람의 설명으로는 입법 독재를 했다. 그래서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그래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킨 것을 넘어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붕괴시키려고 했다. 얘네가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민주당, 국회, 야당 여기가 내란 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담화문에는 안 나왔는데 이날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담화문에 안 나오는 짓을 했어요. 뭘 했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습격했습니다. 이건 담화문에 안 나왔어요. 왜 했습니까? 야당과 짜고 부정선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조작이고. 그래서 이런 거짓말, 조작된 이런 논리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내려졌죠. 그래서 이것은 내란, 다른 말로 말해서 친위 쿠데타입니다. 내란이 뭐 다 친위 쿠데타는 아니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권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벌여서 자기 권력을 더 공고히 하는 그런 데 써먹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이제는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란 수괴, 내란 누드머리 이렇게 부르죠. 자, 그러면 이게 정판사 위패 사건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46년 5월 15일에 미군정에서 정판사 위패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같이. 이 사람이 여기 잘 아시는데 미군정 사령관 존 리드 하지 중장입니다. 도쿄에는 메가더가 있었고 서울에는 하지가 있었습니다. 미군의 최고 수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직접 발표한 건 아니에요. 윤석열처럼. 그런데 공보부를 시켜서 발표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딱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미군정 공보부가 미쳤다고 이 사령관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지멋대로 발표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건 위조 지폐를 찍었다는 경제사범 사건이죠. 경제사범 사건을 왜 공보부에서 발표를 하나요? 우리 지금 국정홍보처 이런 데서 위조 지폐 사건을 적발했습니다. 뭐 이런 거를 발표한 거예요. 이거는 다 하지의 어떤 암묵적인 그 허락하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최고 수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했느냐? 집회 위조단을 대규모 집회 위조단을 적발했다. 근데 거기에 조선공산당원 이렇게 딱 명시했어요. 윤석열이 민주당 명시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국회는 없었지만 사실상 민중의 가장 큰 지지를 받는 제1야당의 성격을 갖는 당이었어요. 조선공산당은. 그리고 조선 정판사에서 그런 일을 벌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회 위조 처음에는 300만 원이라고 하다가 막 늘려갖고 나중에 1,2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집회 위조를 통해서 남조선 일대를 교란시켰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내란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자, 그런데 그러면은 뭐 실제로 이게 사실이라면 이 사람들만 딱 잡아서 벌을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비슷해요. 뭘 하느냐? 해방일보사라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이 신문사는 조선공산당의 기관지예요. 그래서 이 해방일보사를 습격을 해서 압수수색을 해요. 이게 조선 정판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공산당 기관지를 뭐 발행하는 신문사라는 거 그것 때문에 간접적인 관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압수수색하고 이 신문을 폐간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아예 건물 자체를 뺏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내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미 쿠데타. 왜 그러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군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작을 한 거예요. 그냥 뭐 심심해서 아니면 그냥 쟤네가 꼴보기 싫어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거칠게 말하면 내란 수적이에요. 내란 수적. 제일 야당 탄압하고 언론 탄압하고 다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이게 내란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내란 수괴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맨날 듣던 말이죠. 공범 주요 임무 종사자. 저는 주요 임무 종사자 이 얘기를 평생 이렇게 많이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 왼쪽이 이제 현재이고 오른쪽이 과거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그다음에 미국 영사령관 하트. 그다음에 2인자가 누구입니까?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 최근에도 내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국무총리 한덕수 있죠. 자 그런데 미군정 당시에 2인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인데 미군정 장관 러치입니다. 지금을 쓰면 국무총리 같은 성격이에요. 이 사람도 깊이 개입했어요. 정파도입 사건에 많이 등장하는 자료를 보면. 자 그 다음에 이 내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죠. 다 아시는 얼굴. 꼴도 보기 싫은 얼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죠. 이 사람이 충암파 같이 했잖아요. 국방부 장관이니까 군. 그다음 이 사람을 통해서 경찰까지 다 움직이게 했잖아요. 그런데 미군정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경무부장, 미국인 경무부장 맥글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경무부는 국방부와 경무부를 같이 경찰과 군을 같이 통제하는 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건 아니지만 구도가 비슷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최고 수뇌부이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인형 경찰사령관. 이상하게 국내의 정보를 다루는 부서가 이번에 많이 내란에 가담했어요. 그래서 정보사령관 문상호. 그 다음에 다 아시죠? 노상원이 아기보살. 전 정보사령관 민간인 노상원. 이 사람이죠. 다 정보 라인입니다. 그런데 미군에서도 정보 라인이 가동됐어요. 이게 CIC입니다. 그래서 미군 방첩대라고 부르죠. 카운터 인텔리전스 코프스라고 부르는 CIC가 이 근택 빌딩을 이제 가서 습격하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군 헌병도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기억하시나요? 요즘 잘 안 보이는데 경찰청장, 한국의 전체 경찰의 최고 수뇌 조지호 다 기도했죠. 그 다음에 그 당시 한국 경찰의 최고 책임자 네, 조병옥 경무부장. 아까 미국인 경무부장이 있었고 한국인 경무부장이 있었어요. 상하 관계이지만 어쨌든 뭐 2인 체제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조지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서울 경찰청장이 있었죠. 김봉식. 그렇죠. 이 사람들이 국회 이제 봉쇄하고 할 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서울 경찰을 책임진 사람이 있었어요. 장택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1관구 경찰청장 장택사. 다 정파사 사건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저 제1관구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서울과 경기도를 다 합쳐서 제1관구, 제2관구, 제3관구 하다가 나중에 분리가 됐어요. 그 정파 사건 났을 때는 서울과 경기도 전체의 경찰 책임자가 장택상이었습니다. 자, 뭐 개입한 그 과정이나 깊이는 다르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다 관여했다는 것이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그 내란의 밤, 그때 여기가 국회죠. 대한민국 국회를 계엄군이 가서 습격해서 점령을 하려고 하다가 시민의 힘으로 이제 쫓겨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기 뭐 과천, 또 관악, 또 다른 데도 연수원 이런 데도 갔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또 여기 계엄군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게 그날 찍힌 사진입니다. 이것처럼 군인이 거기 가서 한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어땠느냐? 여기가 근택 빌딩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 이제 나중에 경향신문사 사업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건물에 1층부터 5층까지 이런 업체들이
업체라고 할까요? 이런 기관들이 입주해 있었는데 2층이 조선공산당 본부입니다. 대표가 박헌영. 그 다음에 1층이 전담 출판사 조선정판사 대표가 박락종. 그다음에 3층이 기관지 해방일보사 사장이 권오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좌익의 핵심적인 건물이에요. 여기를 3번에 걸쳐서 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경찰이 들어간 적이 있었고 미군 CIC랑 헌병이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대문으로 옮기고 나서 또 한 번 압수수색을 했어요. 계속 털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미군정에서 뺏어갔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그래서 조선정판사는 조선공산당 출판 전담 인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체포 대상, 수거 대상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다른 것 떠나서 그날 국회에서 체포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당 핵심 인사들이었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국회의장 의원식, 우원식. 그 다음에 그 당시 과거로 돌아가면 조선공산당의 총비서 박헌영이 있었어요. 박헌영은 정판사 사건 때는 체포력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해 체포력이 떨어집니다. 내란이 길게 간 거죠. 길게 본다면 이 정판사 사건으로부터 출발한 미군정의 내란이 결국 공산당 그 당시 최고 지지를 받는 정당을 결국 순회까지 다 파괴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공산당 중앙검열위원 또 재정과 총무를 책임지고 있었던 이관술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그때 이제 체포령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넘어갈게요. 이런 사람들도 다 그날 내란의 밤 때 원래 체포될 뻔했었던 사람들이에요. 당의 중진들이죠. 그 다음에 이분이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면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아까 나왔던 해방일보사의 사장 조선공산당의 간부 권오직입니다. 우리 항일연합에서 권오설 선생님, 권오설 권오상 기념사업회가 함께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그 권오설의 동생입니다. 그분이 이제 연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조선정판사의 사장 박락죽이죠. 그 다음에 이분은 누구냐면 조선공산당 중앙위원 김광수입니다. 이분은 조선공산당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그 당 책임비서를 지내신 선생님 중에 김철수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 김철수 선생님의 동생입니다. 이런 사람도 김광수는 정판사 사건으로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무슨 필화 사건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에서 재판을 받고 결국에 나중에 이제 쫓기게 되는 신세가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언론 탄압. 이번 12.3 내란에서 보면은 언론을 처음에는 이제 언론 뭐 이런 얘기 안 나온 것 같더니 나중에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문해가시, MBC, JTBC, 경향신문, 한겨레 이런 애들 다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정판사 사건 때는 어땠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방일보라는 신문이 있다고 했었죠. 조선공산당 기관지.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폐간됩니다. 정관됐다가 바로 폐간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몇 개월 텀을 두고서 그 박헌영이 체포령이 떨어지는 그 시기쯤에 조선인민보라는 신문이 있었어요. 이 조선인민보가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이 가장 구독하는 사람이 많은 신문이었어요. 조선인민공화국의 기관지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신문, 그다음에 현대일보, 여기도 좌익 성격의 신문들인데 이 세 신문을 다 정관을 시킵니다. 정관시켰다가 조선인민군을 영원히 폐간시켜버리고 조선인민공화국 그거 그냥 소리도 듣기 싫으니까 나머지 중앙하고 현대는 우익한테 넘겨버렸어요. 해방일보도 우익한테 넘겨서 천주교한테 넘겨서 경향신문이 됐죠. 그렇죠? 경향이 이쪽에도 있는데 중앙신문하고 현대일보는 이제 우익한테 넘겨버립니다. 이런 것을. 그래서 언론 탄압과도 관계가 있는 사건이에요. 정판 사건은 길게 본다면.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이 사이에 또 뭐 청년 해방일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탄압받는 게. 자, 그 다음에 법조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도 법조계가 아주 문제예요. 윤석열 자체가 검찰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법조계의 내란 공범 및 동조 세력이 지금도 방역하고 있습니다. 또는 대놓고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 사람은 법무부 장관 박성길 돌아왔어요. 다 백소추됐는데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한국에서 아주 존경받는 법조인인데 김병무 사법부장, 사법부장이 사법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라는 명칭이었어요. 근데 이제 김병무 하면 뭐 민족주의 뭐 이렇게 뭐 좋게 평가를 받으시는 분이긴 한데 제가 공부를 해보면 이 정판사 사건에도 등장을 하시거든요, 이분이. 근데 굉장히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면서 이 좌익이나 이런 쪽에서 정판사 사건을 막 이렇게 신문에다 많이 싣고 이제 홍보를 하면서 언론 투쟁을 하려고 하니까 그거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막았어요. 김병무가.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요새 딸 문제로 아주 골머리 앓고 있는 이 사람, 그리고 윤석열을 풀어준 사람이죠. 즉시 한국 포기. 이 사람이 검찰총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검찰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였냐면 이 사람인데 이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검찰총장이라고 안 하고 검사총장이라는 직함이었어요. 지금이랑 약간 이런 거 다르죠. 이분도 뭐 독립운동 경호하고 이런 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해방되고 나서는 그냥 한민당 쪽이 김병무도 한민당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친일파 계열이 많이 섞여 있는 정당이겠죠. 많은 분이 있지만. 그래서 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는 철저하게 반공 우익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아까 강정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재명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속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법원장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나왔죠. 그 당시에 대법원장은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에 대법원장은 이 사람인데 김용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정판사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판사 사건 2심의 재판장이었어요. 그런데 2심을 열지도 않고 2심 바로 기각시킨 사람이 김용무입니다. 법조인들도 아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법조인 내에서도. 자,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사건은 막 뒤죽박죽 되지만 이건 좀 장난질 치는 사람이죠. 사법부가 아주 장난질을 잘 칩니다. 지귀현 이름도 특이해, 하는 짓도 특이해, 튀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자, 이 지귀현이 지금 1심 재판장이죠. 윤석열 관련해서. 근데 지금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정판사 사건 1심의 재판장이 누구였냐? 이 사람은 일찍 죽어서 좀 또렷한 사진이 없는데 양원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놓고 정판사 사건의 피의자들을 유죄로 몰아가려고 작정하고 나선 사람이에요. 지휘원도 지금 뭔가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검사 중에서는 이 사람 박세현 서울고검장 특수본 본부장. 그런데 뭐 내란 수사할 것처럼 하더니 뭐 싹싹싹 빼고 뭐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 또 무슨 뭐 김건희를 수사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꼬리 잘리기를 하는 건지 봐주려고 하는 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좀 더 지나봐야지 알겠죠. 지금 내란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의심이 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정판사 사건의 담당 검사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바로 조재천입니다. 조재천. 그래서 이 사람이 검사가 2명이 있는데 이 조재천이 가장 아주 적극적으로 정판사 사건을 유죄로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증언에 따르면 자기가 이거 무죄인 거 알면서 했다라는 증언을 했다고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법조계 내에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법꾸라지, 법비 막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지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 친위 쿠데타의 표면적 구실은 뭐였나요? 바로 이게 총선 투표 용지입니다. 이 총선 투표가 어떻게 되고 뭐 잡히지 않았고 뭐 별 이상한 얘기를 다 해요. 뭐 건표가 어떻고 어쩌고 뭐 수개표가 어떻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야당이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이런 투표 조작을 했다. 그래서 선거제도,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선거제도를 파괴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근데 이거 다 거짓말이죠.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위조 지폐로 찍었다는 돈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최고 고액권이 100원이었어요. 지금 5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겠죠. 그래서 이 조선은행권 100원권 을권을 위조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투표를 위조했고 하나는 지폐를 위조했고 근데 둘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그래서 이 화폐 위조를 했기 때문에 국가 경제를 파괴했다. 그래서 얘네들이 내란 세력이다라고 한 거예요. 둘 다. 윤석열도 선거제도를 파괴했으니까 내란 세력, 쟤네도 국가 경제를 파괴해서 내란 세력 했지만 사실 자기들이 내란 세력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는 표면적인 구실이고요. 실제를 들여다보면 왜 쿠데타를 했는가? 진짜 이유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 다 실패했죠. 국민 경제도 나라고하고 과학기술 예산 삭감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다가 권력을 사유합니다. 거기 정점엔 또 영부인이 있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것을 다 알게 되니까 지지율이 폭락해요. 그리고 야당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총선에서 이 윤석열의 입장에서 봤을 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벼르고 있었죠. 이거 어떻게든 뒤집어야 되는데 이렇게 벼르고 있다가 왜 갑자기 12월 3일 했을까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게이트 이게 터질 것 같으니까 이 터지기 전에 빨리 막아야 돼라고 해서 사전 이제 뭐 선제 뭐 공격하는 것처럼 하다가 이제 평일에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자충수를 주게 됐는데 이런 것과 이제 진짜 이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두 개는 근본적인 이유이고 마지막 세 번째 거는 급박하게 촉발된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당시 조선 정판사 사건 때는 어땠는가? 1945년부터 46년까지 미군정이 집권을 했어요. 사실 뭐 한 8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때 미군정의 여러 가지 정책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너무 없었어요. 특히 친일파를 등용하는 것은 국민 감정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였죠. 자, 그러니까 미군정에 대한 지지가 폭락합니다. 인기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남한 내에서 상대적으로 좌익에 대한 지지가 원래도 있었지만 더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남한과 북한을 같이 본다면 이 남북 전체로 봤을 때 미군정은 미소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한반도 전체에 통일된 독립국가를 만들어주기로 이제 국제적으로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소련, 북한 측과 협조를 해서 그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쪽은 뭔가 단합이 되고 지지율도 높고 한데 이쪽은 남쪽은 막 뭐 지지율도 낮아지고 우익들은 또 뭐 반탁한다면서 들어오지도 않고 뭐 이게 들어올 사람들은 다 좌익이고 하니까 이게 소련, 북한과의 한반도 주도권 경쟁에서 패배할 것이 예상됐어요. 윤석열 치면 총선 패배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데 갑자기 왜 정판사 위패 사건을 벌였냐? 그때 뚝섬 위패 사건이라는 사건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뚝섬에서 그 당시에 이제 위조 지폐 사건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뚝섬에서 어떤 위패 사건이 터졌는데 여기에 우익 인사가 개입이 돼 있었어요. 이게 만약에 발표가 돼버리면 야 그렇지 않아도 미군정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고 쌀값도 폭등하고 했는데 저 우익놈들이 위조 지폐까지 찍었네. 이러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가뜩이나 지지율이 폭락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막으려고 덮으려고 뚝섬 위패 사건은 입도 뻥끗 못하게 하고 전혀 있지도 않은 정판사 위패 사건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뚝섬 위패 사건 때문에 후다닥 조작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후다닥 조작했기 때문에 허술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그 허술한 걸 밝힐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윤석열 내란도 굉장히 허술했죠. 뭔가 나름대로 치밀하고 좀 지금 생각하면 선택한 것도 있지만 뭐 이렇게 제대로 통제도 안 되고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죠. 미군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평행 이론이 통한다고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당시가 아니라 요즘에 보면 극우파 테러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극우 유튜버, 윤석열 지지자, 또 극우 종교 세력 이런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세를 불려서 서부지방법원 폭동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힘으로 쓸어버리려는 폭력적인 어떤 이런 행태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더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보시면 그 당시에는 각종 무슨 청년단 이런 게 많았어요. 서북 청년단, 무슨 청년단. 그래서 뭐 이런 청년인데 사실 뭐 청년이라기보다는 그냥 깡패 집단입니다. 그래서 우익에게 돈을 받고 이제 일정한 직업 없이 이런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었고 극우 정당의 지원을 받아서 뭘 하냐? 테러를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좌익 인사, 좌익 언론사, 뭐 좌익 정당 이런 데 가서 막 때려 부수고 언론사 윤전기에 모래를 끼얹고 그러면 경찰이 또 그냥 봐줘요. 이런 식으로 하는 테러가 있었어요. 지금보다 더 테러가 심각했던 시대 이런 거 암살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판사 사건을 계기로 이제 더 급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저놈들이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막 때리고 막 이래요. 길에 지나간 사람도 막 제 좌익이라고 막 때리고 이런 식으로 확인도 안 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극우 세력의 서부지방법원 폭동, 뭐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죠. 정말 섬찟한 이런 사건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보시면 제가 찾은 것 중에 평안청년회라는 청년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다 이제 이북에서 내려온 김일성 나쁜 놈 하면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극우 단체를 만들어서 보면 자랑스럽게 써놨죠. 트럭 타고 막 다니면서 뭐 이렇게 좌익 언론사, 근데 실제로 좌익도 아닌 언론사도 막 중도적인 언론사도 가서 막 때려부시고 이런 거 해요.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가 의기양양해서 하고 다닙니다.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막 이게 점령해갖고 태극기 걸고 그때도 태극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런 모습까지도 아주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3 내란과 정판사 위패 사건의 지금까지는 공통점, 비슷한 점을 찾아봤는데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12.3 내란은 근본적으로 실패한 친위 쿠데타죠. 물론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어요. 주불은 잡았는데 잔불이 언제 또 주불이 될지 모릅니다. 끝까지 조심해야 되는데 실패한 친위 쿠데타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봐서는 윤석열이 파면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제가 순서가 잘못됐는데 성공한 친위 쿠데타예요. 정판사 위패 사건이죠. 그렇죠. 이군정이 심판받지 않았죠. 네,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 정판사 위패 사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게시를 하지 않았어요. 받기만 하고. 그리고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에 대해서는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해서는 전혀 다뤄지지가 않았고 2번에 대해서는 다뤄졌어요. 그래서 진실화위원회 진화위에서 이관수를 정판사 위패 사건은 모르겠고 일단은 형무소에 있는 사람을 무기징역인데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은 잘못이다 라고 해서 불법 사례를 인정했습니다. 이게 2010년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스라엘의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전시였다고는 하나 국가가 좌익사범이라는 이유로 수감된 재소자들을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 처형한 행위는 정치적 사례로 별밖에 볼 수 없다. 책임은 이승만에게 있다라고 명시해놨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먼저 이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진화에서 이렇게 국가가 인용을 했고요. 이것을 이제 또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서 대법원에서도 2015년에 가서야 이제 판결문으로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관수 선생님이 억울하게 희생당했다라는 것은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왜 그때 감옥에 있어야 했는가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국가보훈처, 현재 국가보훈부이죠. 여기에 서훈 신청을 했습니다. 이관수 선생님의 독립운동을 인정을 하면 그것이 이제 발판이 되어서 정판사 사건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쭉 그렇게 하셨는데 이관수의 한일 독립운동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이 됐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예요. 그 다음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2기가 나와서 또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이번에는 이관수의 독립운동권 이거 인정해라. 그 다음에 정판사 위패 사건 다시 이거 밝혀라. 그때는 이제 저도 논문이 나온 상태였으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밝혀달라라고 했는데 여러 번 들을 때마다 좋죠. 원길 오시기 정말 잘했죠. 이어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임성국 작가와 그리고 한일연합의 상임이사 김찬희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오늘 그 동영상 찍어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잊지 마시고 박이정 TV 맞습니까? 네. 구독, 좋아요. 이정 TV, 박이정. 이정 TV라고. 아니요. 박이정 TV. 박이정 TV. 네. 오늘 다 쓰셨죠? 뭐 이따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 꼭 구독해 주세요. 그 아까 그 모든 돈이 다 좋은 건 아닌데 우리 임성욱 박사 그 미국 보내는 돈 좋은 돈이고 그 다음 좋은 게 저 구독 좋아합니다. 아셨죠? 예, 두 분 저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예, 소개는 알아서 하시죠. 예. 네, 마이크 물러가는 항해자 상임이사 김찬희 이사입니다. 보다 보니 남들이 사용하지 않은 논문에 사용하지 않은 자료가 있고 이것들을 충분히 모으면 어떤 의미 있는 뭐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도수님께 말씀을 드리더니 이제 체크를 해주시고 그러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주셔서 진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 논문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한 분의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 이 논문을 지도해 주신 반변일 교수님한테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어땠는지 갑자기 이 정판사를 쓰겠다고 할 때 이 정말 이 친구가 정말 제정신인가부터 뭐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논문을 첫 번째 써봤을 때 이거 좀 안 좋다 그러면서 반려를 하셨다라고 다시 써오라고 그러셨다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다 그러세요. 그래서 처음에 어땠는지 또 지도하시면서 어땠는지 지금은 어떠신지 좀 긴 시간 말씀해 주셔야 되니까 우리 반병일 교수님의 직접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저 인상을 못하고 그냥 잠깐 보고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마이크까지 주시네요. 원래는 제가 이게 좀 강의를 듣고 나서 들은 학생 중에서 이제 지도 교수 요청하는데 임성욱 박사의 경우는 제 강의를 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강의를 아마 이제 서로 시간이 안 맞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 강의를 제가 한국과 이제 주임을 맡고 있었는데 국제제국장원에 그래서 이제 좀 당황했죠. 이렇게 전혀 내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이 현대사 쪽에 뭐 주제를 가지고 논문 쓰겠다고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막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중도파 정도 이렇게 쓰려고 주제 처음에 가져온 주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중도파. 그러니까 지식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중도파 항상 매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운형 김유식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중도파라는 게 사실은 현실적인 그런 힘은 없죠. 항상 패배하는 게 중도파잖아요. 이게 이제 박헌영하고 이제 여운형 관계도 그렇지만 그다음에 이제 이승만하고 이제 그 김유식 선생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이 중도파는 항상 역사에서 패배자잖아요. 실제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중도파가 워낙 사실 그 주제가 많이 다뤄진 주제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제가 볼 때는 별로 이렇게 매력 있는 주제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현대사 쪽에서 좀 남이 안 하는 주제를 한번 찾아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지금 너무 오래돼서 전혀 하지만 근데 아마 그래서 좀 고민하면서 찾아본 게 아마 조선정판사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보니까 이게 그냥 개설서라든가 일반적인 소적이나 논문에서는 다른 점이 있어도 본격적인 어떤 학예 논문으로 했던 건 아마 임성욱 박사 처음인 것 같고 해서 저도 흔쾌히 뭐 굉장히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새로운 그런 측면 현대사를 완전히 180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또 상당히 저도 좋아했던 주제라서 그래서 아마 했더니 상당히 저는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고 그런데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처음에 논문이 좀 지나친 적도 너무 많았어요. 제가 미국에 그때 갔을 텐데 전화로도 몇 시간씩 이제 지도를 하는데도 이렇게 자르느냐고 양이 너무 많아서 자르고 이렇게 좀 줄이고 이런 쪽에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만큼 자료를 많이 좀 아까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자료를 더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들 여러분들 하시는데 그것도 좋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만큼 이제 우리 현대사 쪽에는 자료가 이제 많이 수집을 하고 또 노력을 해서 또 나름대로 이게 자료가 많다고 해서 좋은 글을 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잘 이렇게 소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채소 요리의 저기 재료들을 해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제 설명하는데 자료가 많다고 해서 좋은 논문이 나오는 건 아닌데 상당히 잘 썼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하여튼 제가 지도하는 거는 이제
줄이는 거, 좀 간단하게 명료하게 좀 이렇게 논지를 분명하게 하는 쪽으로만 이렇게 좀 지도를 했던 것 같아요. 지도도 별로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기억으로는.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모임이 뜻깊은 모임인데 어쨌든 임성훈 박사의 강의하는 스타일이 또 재미있잖아요. 근데 전에도 새로운 강의를 듣고 좀 재미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거는 논문 쓸 때 논문 쓸 내용이 없어갖고 유지를 영어로 쓰기도 하는데 여기 성실은 이렇게 너무 많아갖고 줄이를 하고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아까 우리가 임성호 선생님 강의도 들었는데 한두 개 정도 강의에서 말씀하시지 않았던 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이 정판사 사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 이제 쫙 잡아간 다음에 부터 이관수를 시켜서 만들었다. 이관수 선수는 안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언젠가 잡아갈 테니까 빨리 월북하라 그랬는데 나는 조선에 남한에 남아서 계속 있겠다고 했더니 출근하시고 책 보고 이렇게 평상생활 하셨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잡아가죠. 그러니까 이관수를 자기들이 이제 주범이라고 하면서도 또 잡아가지 않다가 나중에 잡아서 결국 주모자로 해서 결국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왜 특별히 이관수를 지목해서 쳤는지 그래서 한마디로 딱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제가 자세히 말하지 않은 것 중에 미군정이 뭔가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태였는데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희생양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좀 복잡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 어쨌든 미군정은 기본 목표가 한반도를 친미 국가로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근데 지금 좌익이 지지율이 더 많단 말이죠. 그러면 좌익을 탄압을 해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 미군정에.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 좌익 세력이 하나로 다 똘똘 뭉쳐 있었어요. 뭐 저는 이런 표현 안 좋아합니다만 소위 뭐 중도 좌익이, 극좌익이 뭐 이런 것들이 다 한데 이제 뭉쳐 있었기 때문에 중도 좌익과 그들이 말하는 극좌를 분리시키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쪼개서 공격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조선공산당이 표적이 됐어요. 조선공산당을 어떻게든 이제 탄압해서 몰락시키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몰락시키는지 막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이제 뚝섬 위패 사건이 나오면서 급박하게 이거를 한번 이걸 이용해서 공산당을 쳐보자 이렇게 급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판사라는 그 인쇄소에 있는 직공들 소속은 조선공산당 당원인데 사실 그냥 노동자입니다. 그냥 그리고 뭐 어떤 사상적인 걸 했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당원 배가 운동할 때 들어갔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만 잡아서 야 얘네가 공산당 소속의 그 인쇄 직공들이 위조 지폐를 찍었다라고 하면 이게 공산당의 근본적인 타격이 가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 공산당의 핵심 인사, 간부급 인물이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관술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모르겠지만 박헌영 말고는 가장 덕망도 있고 인기도 많고 있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조선공산당의 재정을 또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거죠. 재정 담당자가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패를 찍도록 시켰다. 이렇게 해서 끼워넣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관술이 아닌 다른 공산당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 갖다 넣어서 이거 위패 사건 했다라고 해도 그냥 공산당의 일부가 뭐 잘 모르는 당원들이 찍은 거겠지라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핵심 인물이 관여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탄압에 이제 중요한 구실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은 뭐 민주당의 이재명이 위조 지폐를 찍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지 박살나겠죠. 당 자체가 날아가겠죠. 그런 겁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확실히 그때 역사가 딱 떠오르네요. 네, 우리가 삼상회의 결정 지지가 나면서 삼상회의 결정을 지지했던 게 공산당, 인민당, 신민당이 다 지지했는데 이 민주주의 민족전선으로 똘똘 뭉쳐있지 않았습니까? 요거를 공산당과 신민당, 인민당을 딱 갈라치는 이런 방법으로 썼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가네요. 네, 이제 그 뒤에 또 미소공이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 시나리오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전에도 이제 임성호 박사한테 물어봤는데 임성호 박사는 진짜 완전히 어떤 사람들 보통 어떤 편견이 좀 있잖아요. 이분은 이제 편견이 없이 사료 자체를 쫙 이렇게 보면서 이게 맞나 틀리나 안 이렇게 딱 점검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다는 거예요. 굉장히 뭐랄까
어린 아이가 어떤 아주 순진무구하게 어떤 역사를 아주 겸허하게 대하듯이 대해서 그 사람 신경 썼다. 이걸 제가 많이 느꼈는데 공부를 막 하다가 조작할까 안 할까 막 이렇게 고민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 조작이다 이거 확실하다. 딱 감박. 그게 뭐였는지. 사실은 이렇게 저도 한 번에 딱 오면은 저도 이렇게 고민을 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그 당시 재판부에 기록이 일부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것 때문에 유죄고 쫙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변호사들의 변론이 쫙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래서 무죄고 이게 다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일일이 다 대조해 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이건 변호사 말이 맞는 것 같아. 말이 안 돼. 이쪽이 말이 안 돼. 근데 반대의 상황이 안 나와요. 이거는 분명히 조작한 것 같아라는 게 하나도 안 나오고 단지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지금 자료만으로는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작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10가지 이유 중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꽤 못 찾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통합적으로 결론이 내려졌고 한 방에 빡 온 건 없었어요. 1200만 장을 찍었다는데 그 찍은 1200만 중에 한 개도 제출한 증거가 없고 실제로 집회를 찍었다는 인쇄기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는 정말 허술한 재판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탑 시크릿이라 그래갖고 이게 다 보관이 돼 있겠죠. 이건 이제 봉인 해제를 해서 만천하에 드러나야 될 과업 요리한 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여기 이제 사실 제일 이 사건으로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이 정말 악랄한 고문을 당했는데요. 고문을 당하신 분들이 일제 때도 이런 고문은 당하지 않았다. 특히 노독술 같은 경우는 이관수라고 고향이 같지 않습니까? 같은 울산 사람이니까 제가 자신이 일제 때 했던 그 온갖 나쁜 짓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더 악랄하게 고문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남아있고 또 그때 굉장히 고문을 심하게 당했던 사람이 이제 박낙종 선생인데 아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일제시대 때 조선공산당 3차 탄압 때 구속돼서 5년 동안이나 말기추로 가시도 5년 동안 사셨고 일본 조선공산당 일본 총국 본부장이었죠.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조선정파사 사장을 했는데 박낙종 이분은 아까 이관수 선생은 대전에서 권령에서 총살하지 않았습니까? 박낙종 선생은 목포 앞바다에서 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말로 지금 평온한 게 정말 말을 얻어서도 진짜 끔찍하네요. 근데 박낙종 선생이 그런 분이라는 걸 좀 한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은 좀 완전히 황당한 건데 이 박낙종 선생의 이 박지원 국회의원의 손자다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구글에 쳐보세요. 박낙종 치면 뒤에 박지원이 뜹니다. 사실인가요? 이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항상 이제 청년 중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보기 쉽게 보려고 이제 해놨습니다. 준비했습니까? 아까 그 화면 다시 한번 PPT. 참고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한 독립운동가의 손자입니다. 김한은 무상자 동맹회, 화요회, 조선공산당 1차 처음 참가했고. 펴져야 돼서 다른 거 하나 더 진행. 예,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1920년인가 21년쯤에 경성에 있는 이 지게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플랫폼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라이더 같은 거죠. 이 지게꾼들의 노조를 조직을 해서 지게꾼 대회를 했습니다. 그 중에 주요한 인물 중 하나가 김한 선생이기도 한데 김한 선생의 손자인가 중손자인가? 외손자가 지금 우원식 의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화면이 안 떴지만 저기 계신 황성건님은 했던 황정환 실만세 운동 독립운동가의 또 손자시고 저희 할아버지 독립운동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없나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자랑스러운 평상님씨라서 김재범, 김지선 열사나 이런 분들이 조상으로 있습니다. 저는 엄청 돌려야 엄청 돌려야 되니까 거의 마지막 부분. 조상을 자랑할 게 없네. 직접 조상은 아닙니다만. 그냥 뺀 상태에서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우파라는 분은 독립촉성국민회의 뚝섬 지부 조직위원장 이원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좌익, 우익, 중도지 할 것 없이 초기에 신문에는 그 사람 인물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승만이 직접 관련됐다라고까지는 저는 볼 수 없습니다만 우익 어떤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이제 그 뭐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다 보면 이것이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누구를 부르냐면 김구의 며느리 안미생, 그다음에 이시영을 부릅니다. 그분들이 독립족성국민의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비밀리에 와서 그 증거물을 보여주면서 이게 너네 독립족성국민의 소속에서 사람이 관련된 뚝성매표 사건의 증거물인데 맞냐?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안 알려줬어요. 그러다가 조선공산당이나 이런 뭐 좌익 쪽에서 이제 반박을 하기 위해서 막 찾아보다가 지난번에 이시영하고 안미생이 가서 증거물 봤다며 이거 독립적성국민의 이원재 사건 아니야? 뚝성입회 사건을 덮으려고 한 거지?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뚝성입회 사건은 뭐 유야무야하면서 굉장히 형량도 가볍게 하고 특히 이원재는 아예 처음에는 피고였다가 아예 피고에서도 빠졌어요. 나머지 사람으로만 뚝성입회 사건에서 서둘러 끝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안 했고 어떤 자료를 찾는 거를 제가 이제 와분하다 보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열심히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2.3은 유념하겠습니다. 아까 그 우리 임 박사님이 말할 때도 계속 제1야당 그런 말 했잖아요. 여당은 누구였을까 궁금하셨을까? 여당은 독촉이라고 보면 되겠죠? 독립조선국민이 이게 민군정이 지원해서 이승만이 조직한 그 모스크바 삼상의 의우죠. 그렇게 이승만, 김구 다 모아서 했던 그런 우리 같이 여당, 제1야당은 민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퀴즈로 다시 들어갈까요? 네. 퀴즈는 이제 답을 알게 계신 분들이 손을 먼저 딱 드시면 제일 먼저 든 분을 제가 딱 지목을 하겠습니다. 한 문제당 문화상품권 5,000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조선공산당, 해방일보사, 조선정파사가 함께 입주해 있던 건물의 이름은 근택빌딩이죠. 이렇게 쉽게 내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근택빌딩이 있던 동네 이름은? 한국천적 지도소공동. 맞습니다. 우리 한종숙님한테 5,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태준 미안계 기념사업회 사무 맡고 계시는 우리 한종숙님 맞췄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정판사를 습격하여 피의자들을 체포하고 고문했던 경찰관은 본정경찰서인데요. 이거 나왔죠? 이거는 지금의 어느 경찰서일까요? 너무 잘하신다. 중부경찰서가 맞습니다. 지금의 중부경찰서가 담당해서 체포하고 습격을 했습니다.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네. 자, 3번 정말 쉽습니다. 이건 빨리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관수 선생님을 체포한 경찰의 소속은? 이관수 선생님은 뒤에 체포했습니다. 아까 말씀했죠. 그럼 정상적인 생활하셨어요. 주범이 정상적인 생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나중에 따로 잡았어요. 누가 잡았을까요? 노독수의 경무 예. 노독수. 노독수 아니 어느 경찰서? 노독수의 경찰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손을 들고 종로경찰서 맞습니다. 손을 들고 얘기하는 종로경찰서 이번으로 가겠습니다. 종로경찰서가 아주 뭐 우리 일제강점기부터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고문한 곳입니다. 자, 이 4번은 특별 질문입니다. 이거는 10,000원입니다. 10,000원. 10,000원. 네, 질문이 좀 어렵습니다. 10,000원. 자, 긴장하시고 정판사 위패 사건 변호인들이 있었겠죠.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입니다.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였으며 상고 이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변호사의 성함은? 2만원짜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 상고 이유서, 상고에서 2심에서 기각됐다 그랬죠? 그 이유서를 쓰신 명문장을 쓰셨습니다. 이분이. 이 변호인의 성함은? 힌트. 성씨는 저하고 같습니다. 네, 선생님. 김용암. 맞습니다. 저분은 울산
비싼 하남 이관수 기념사 앞에서 오셨으니까 빼고 있는 거죠.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린 건데. 네, 돌아가시는 기차표에 많이 보내주시면 좋게 할 것 같습니다. 김용암 선생님이고요. 이 상부 이호서 쓰신 다음에 고초를 나가셨죠. 어떻게 나가셨죠? 쫓겨다니시다가 결국 월북을 하시게 됩니다. 네, 살 수가 없어서 결국 올라가시게 됐습니다. 자, 10,000원짜리 문제 하나 더 내겠습니다. 아쉬우니까. 처음에는 정판사 위패 사건의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다가 공판장에서 양심 선언을 한 정판사 공장장의 이름은 사람 이름 어렵다. 네. 이것도 우리 하가미가 중요한 선배님이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하가미 이관수 선생의 거의 동친 이재혁 이런사표 모릅니까? 이재혁 이런사표 이사장님 네. 모르십니까? 예. 네, 이재혁밖에 모릅니다. 이관수를 모릅니다. 네. 자, 모르신가요? 만원짜리 아깝습니다. 자, 검색해도 됩니다. 검색 찬스. 검색 찬스. 네. 안 나와요. 네. 이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6번 넘어갑니다. 다 끝나갑니다. 자, 6번은 다시 5,000원짜리입니다. 네. 이관수 선생님이 질문이 그렇다고 무가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난이도에 따라서. 네. 6번 이관수 선생님이 돌아가신 곳은 벌써 한번 소개하고 소를 안 했잖아요. 네. 당연히 대전광역시 골령골입니다. 그러면 태어나신 분! 울산. 선생님! 경상남도 울주군 범서면 웅천리.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거의 선생님은 완전히 쫙 꿰고 계신데. 정답이 아니신가요? 정답이 아니죠. 네. 정답이 아니랍니다. 그러네. 정답이 아니랍니다. 웅천도 아니고 이밤이. 아니랍니다. 네. 이밤도 아니시고. 아니랍니다. 예, 우리 배문석 사무국장님이 아니랍니다. 하남 이관술에서 아니랍니다. 저도 보니까 아니네. 네, 선생님. 울릉도 맞습니다. 울릉도 맞습니다. 울릉도. 예. 울릉도입니다. 울릉도.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네요. 그 누가 아무리 자기를 따지면 우겨도 모를 생각합니다. 예. 자, 7번 문제입니다. 이관수 선생님이 일본에서 유학 가신 학교의 이름은 동경고등관업학교인데요. 네,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쭈꾸바? 지금의 쭈꾸바 대학입니다. 그것까지 알고 계십니다. 예. 그렇다면 귀국하셔서 정말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예. 귀국해서 교편을 잡으신 학교 이름은? 선생님? 동덕여자고등학교. 당시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죠? 예, 맞습니다. 선생님, 예, 다시 이번에 맞추셨습니다. 자, 이제 10,000원짜리 문제입니다. 8번. 근데 그리 어렵지 않아요. 많이 드실 것 같아요. 8번. 이거는 10,000원짜리 4개 하려다 보니까 좀 쉬운 10,000원입니다. 이관수 선생님은 이재유와 함께 이관수 선생님도 이재유 선생님이 아니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관수 선생님은 이재유 선생님과 함께 항일 독립운동과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당시 이관술과 이재유는 농부로 위장하여 일경을 속였는데 당시 농부로 위장하여 이 두 분이 사용한 가명은 농부로 이제 형제 동생으로 위장했을 때 형님 동생 할 때 어이 동생 누구 형님 누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이름을 가명을 만들었습니다. 옛날 80년대 때 학생 운동한 사람들 다 가명이 있었죠. 저는 현우였습니다. 현우. 네. 현우. 네. 자. 가면 10,000원짜리 문제에 가치가 있네요. 선생님. 소송대서. 이건 이재유가 나오니까 맞추니까 맞습니다. 10,000원짜리 가겠습니다. 대성소송. 형은 대성, 동생은 소송. 자, 이건 이재유 이런 사람한테 특화된 문제였군요. 네, 이재유 선생님이 나오는 바람에 맞췄습니다. 자, 마지막 10,000원 문제입니다. 이관수 선생님이 정판사 위패 사건으로 투옥 중인 상황에서도 땅을 기부하셨죠. 47년도 투옥 중인 상황에서 땅을 기부하셨습니다. 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때 땅을 기부한 학교의 이름은? 힌트는 초등학교입니다. 뭔가 뭘 해도 뭐가 이렇게 답답치 않은 사람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죠? 저놈은 저거야. 반곡 초등학교 맞습니다. 예. 힌트가 반곡이었는데 반곡을 상기하셨습니다. 네. 자, 힌트 잘 냈네요. 마지막
문제는 5,000원짜리 문제입니다. 예, 이권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이는 아까 여러 번 나왔습니다. 몇 세? 48 맞습니다. 네, 이것으로 하남 이권 선생님의 모든 퀴즈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20일 동안 일어났습니다.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하고 싶지만 배도 고프고 경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재미있으셨죠? 네. 역시 그래가지고 임성욱 박사의 강의는 여러 번 들어도 계속 재밌다. 하나 그리고 그 진행되는 중에 또 훌륭한 분이 한 분 오셨어요. 말씀 듣기는 시간이 좀 늦었고요. 윤경로 근현대사 기념관 관장님께서 오셨습니다. 한번 큰 박수로 항의하는 강의 있어주고 계십니다. 네. 그 아까 임성욱 박사님이 우리가 할 일이 되게 많다고 그랬죠. 할 일이 많으려고 우리가 좀 단결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 우리가 할 일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할 일을 적는 건 아니고 그거를 좀 하면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민중은 하면 여러분이 일통이라고 하시면 돼요. 잘 안 쓰는 말이지만 한번 해봤습니다. 민중이 이렇게 단결을 하면 역사가 이렇게 형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역사가 형통이 되면 이제 부분이 대통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민중은 하면 여러분이 일통 이렇게 하시고 역사는 하면 형통하시고 부분하면 대통하시고 이 통 세 개가 뭐였으니까 마지막에 통통통 이렇게 해서 오늘 독토크를 좀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괜찮죠? 네. 자, 민중은 일통. 네, 좋습니다. 역사는 형통. 자, 부분은 대통. 자, 그래서 우리 통통통.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통통통. 이렇게 통통통 튀어서 큰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예, 다 같이 좋은 날 좋은 자리에서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여기 근처에 100m 옆입니다. 행복한 식탁이라는데 뭐 대단한 음식은 아니고 그냥 식사 정도 준비했으니까요. 기념 촬영 하시고 기념 촬영 하시고 예, 같이 가서 예. 식사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와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나요? 나 뒤로 갈게. 선생님, 예. 들어가세요. 저 이게 네. 오늘 한일 소재 2개를 맞췄어. 키가 작으시다. 뒤에 계십니다. 이리 오세요. 찍습니다. 이제 오십시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손 들고 하나 찍으시죠. 손 들고 통통통 한번 하시죠. 좋다. 자, 그럼 시작. 통통통. 한 번 더. 통통통. 한 번 더. 통통통. 마지막 사진 하나.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산발이 갖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숙 선생님 외손. 네. 아이고. 외손이 아니고 손녀님. 나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온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온 거야. 놔두시면 됩니다.